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매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 사연 만나볼까요? 충북 음성군에서 윤인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 5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만을 해왔고 지금은 은퇴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 건 잘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은퇴 후 미래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는 저를 좀 돌보고 싶습니다. 윤인호님 안녕하세요. 솔직한 마음이 담긴 사연 감사합니다. 윤인호님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인생을 치열하게 사시고 또 이제 중년에 접어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호선 교수의 50의 기술입니다. 저자 이호선은 한국 노인상담센터장이자 중노년 연구자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중년 멘토입니다. 저자는 중년과 노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강의를 하며 나이 50이 되면 아무도 나를 위해 조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년에게 꼭 필요한 태도와 통찰을 자신의 저서들과 또 방송 출연을 통해 활발히 알리고 있죠. 저서 50의 기술에선 제목 그대로 나이 50에 내 삶을 잘 다루는 방법, 능력, 기술 등이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소개돼 있습니다. 지나간 50년이 아닌 앞으로 남은 5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날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그리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 잘하는 법까지 품격 있는 중년을 만드는 비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50의) 기술.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무대고 모든 남녀가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이 연극이고 무대 위에 서 있다면 그 연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흔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나를 위해 갖춰진 무대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정작 무대 위 주인공처럼 살아본 적 있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주인공일까? 내 인생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생의 주제는 돌봄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인생의 주제가 돌봄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보고,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돌보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을 돌보고, 이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 곧 남편을 돌보고 계시지요. 돌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주제가 돌봄이라는 것에 만족할까요?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딱 잘라 나는 그 단어가 싫다로 답했어요. 이 말에서 유추해보자면 남들이 보는 인생의 주인공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주인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주제의 공연을 하고 싶은가? 인생이 연극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관객은 누구인가? 초년까지만 해도 인생의 관객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로 넓어졌다가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고 연극의 등장인물들도 나이가 들고 무대도 낡아가면서 관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시점부터 대부분 친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지인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생을 마치기도 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년 이후에 남게 되는 관객은 대부분 가족이 됩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봅시다. 예전에는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초대를 받아 남의 집에 간 적이 많았죠. 절친한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문턱은 낡고 가족만 넘나들게 되었죠. 그리고 내 아이들도 각자의 삶으로 떠나게 되면 이제 문턱은 어느덧 나만 넘나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문턱이 없어지고 로봇 청소기만 주변을 맴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연극이라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이 들수록 관객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관객 앞에서 어떤 열연을 할 것인지 새로이 결정할 수가 있죠.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그때가 바로 중년입니다. 중년의 연극은 어때야 하는가? 중년의 연극에서 새로 관객을 맞이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관객의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객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기고 울어도 떠나는 관객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과 붙잡았던 관계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전만 못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내게 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말이죠. 비유하자면 나의 연극의 관객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대를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적어도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연극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키워드는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열연했던 주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제를 찾아서 새롭게 연기를 시작할 것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바꾸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중년 이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인생 1막이 영화로웠던 시절이었다면 인생 2막은 그야말로 찐 팬들의 모임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나만의 독백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에서 나는 어떻게 나만의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 상상해보며 나를 주제로 연기를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년에 나만의 연기를 펼쳐보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만의 연기를 위해 5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나만 주인공입니다. 나만 주인공.
5가지 행동 강령. 나만 주인공, 이 5개의 글자로 어떻게 인생 이막에 새로운 주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가라입니다. 나가라는 건 활동이 줄어드는 중년에 시도해야 할 역전의 방식입니다. 활동의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넓혀가자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옹졸해집니다. 내면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시간의 정지를 경험하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정지일 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대의 역동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데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유행 질환이 돌거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나갈 수 없다면 문자나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 모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방법은 나가라이지만 반드시 몸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할 일이 있거나 약속을 만들어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냥 나가세요. 약속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 곳이 없어도 옆 동네에 가서 역으로부터 3번째 전봇대를 찍고 돌아오세요. 즉, 나만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까지 다녀오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게 되죠. 옷을 입고 거울도 한번 보고요.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자라도 쓰게 되죠.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운동도 되지만 오가는 길에 세상 정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옷, 운동화, 가방, 표정, 걷는 속도, 나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 광고, 자동차, 하다못해 계절과 날씨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보가 됩니다. 2번째, 만나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일생이 온다는 정현종 시인의 시구가 있습니다. 두 우주의 거대한 만남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타인의 삶을 만난다는 건 마치 인생의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내 얘기도 아닌 남의 이야기임에도 영웅 신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영웅 신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영웅들의 인생 곡선입니다. 네로라 하는 집안에서 훌륭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가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올 땐 형편없었던 과거와 다르게 훌륭한 사람, 곧 영웅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서사의 일반적인 플롯인데 이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웅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입니다. 지금의 고생이 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상징적으로 또 대리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의 삶은 영웅서사와는 다르지요. 우선 영웅들과 달리 별 볼 일 없는 출생으로 태어나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면서 인생 정점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정점이 바로 50입니다. 50까지 올라가면
하루해가 저무는 듯한 쓸쓸함이 시작되죠. 이때부터 나이는 먹고 아이들도 떠나고 직장도 끝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인 수입도 줄어들면서 내리막의 길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길가메시와 같은 영웅들의 그래프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향하지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쓰라린 운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곡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웅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는 선이 아니라 유지하는 선, 혹은 더 상승하는 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웅 서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남은 단순히 지인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곡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인연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참여하고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고 문화적 덩어리의 한 부분이 되면서 새로운 영역들과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여를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처럼 웃어라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지만 연극에는 비극 서사도 있고 희극 서사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연극과 달리 비극의 서사이건 희극의 서사이건 무대가 끝나지 않죠.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 인생의 무대는 희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인공처럼 마지막 순간에 통쾌하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해피엔딩을 맞고 싶은 게 모두의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웃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실현했을 때의 미소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죠. 주인공처럼 웃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웃음이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처럼 인생 선배인 웃사람의 웃음은 아래 세대와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웃기보다 지금 주인공처럼 웃고 지금 젊은 세대들과 함께 소통하세요. 지금 그 웃음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과 접점이 우리 이막에 더없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사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목이 뻣뻣해지죠?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신체의 목뼈는 곧을지라도 마음의 고개에는 디스크가 오면 안 됩니다. 좋은 어른의 특징은 관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흔히 모범이 되어라, 솔선수범하라는 말이 있는데 인격적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고 젊은 층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인사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이 되어 삶이 무르익으면 무시당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고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아도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 극중 원치 않는 대사가 있어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이 유행하던 때에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여성을 대신해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들이 얼굴에 썼던 가면을 말합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때 쓰는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역할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직장에서 과장, 부장, 사장 등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다면 이제 사회는 중년에게 직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장의 역할이 끝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 사회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발견하는 제2막 중년의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은 인사로 자신을 선보입니다. 중년 이후의 새로운 나를 늘 인사로 알리기 바랍니다. 신인 배우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자기를 어필하죠. 자, 제2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인 배우입니다. 5번째, 공부하자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라는 행위 자체는 나의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넓히는 기쁨도 주고요. 한 영역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구마 농사를 오래 지어본 사람이 감자밭에 가서 쟁기를 대어보면 대충 안다고 합니다. 감자밭 농사는 어떻고 이런 점이 고구마와 다르구나 이렇게요. 처음 입문이 어렵고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프로는 다른 쪽에서의 프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주인공을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그 배역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무대를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올릴까 고민해 보세요. 나가고 만나고 주인공처럼 웃고 인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중년 제2막의 가장 아름다운 첫 서막이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와 당당하게 멀어져라. 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과 공허함, 절망감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지? 허무함과 막막함의 눈물입니다. 특히나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경우 완경기와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 완경기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육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에너지와 열정, 경제적인 부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랑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집착이나 강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집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 시간을 거쳐 학교에 가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정도 지속되었고 긴 시간 동안 품에 끌어안고 있었기에 아이가 독립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늘하고 심장까지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신화와 실제의 간극. 보통 증후군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질병이 아닙니다.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묶은 것이죠. 특정한 현상들이 어떤 말과 연관되어 이해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표현되거나 의료적인 질병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흔히 주부 우울증, 한시적인 우울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기에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나거나 입맛이 떨어져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좋은 전문가들이 무료로 혹은 유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빈둥지 증후군을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이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이건 산전 우울증이건 생애에 우울증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꽤 있다는 말이죠. 혹시 전에 우울증 이력이 있었다면 빈둥지 증후군이다 싶을 때 일단 병원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비유하잖아요.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마치 모두가 겪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겪지 않은 95%의 사람들. 나의 사춘기 시절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춘기를 아주 제대로 혹독하게 겪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느라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반에 60에서 70명들 중 혹독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는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빈둥지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혹독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앓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성공적인 중년 발달에 관한 메가더 재단 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8,000명의 미국인 중년들을 중심으로 발달과 변화를 관찰해온 연구인데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5% 이내였습니다.
나머지 95%는 오히려 홀가분했다거나 그냥 별일 없었다고 말했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발달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 병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논문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중년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빈둥지 증후군에 관련된 연구가 적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지 않는 95%의 사람들. 그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설렘을 포함한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니 빈자리가 허전하긴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의견이 꽤 많다는 거죠.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제대로 된 다이어트,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이나 공부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년 이후의 계획들, 인생 2막이 그때부터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떠나가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겪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 너 빈둥지 증후군 아니야? 하고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빈둥지 증후군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빈둥지 증후군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거나 무언가를 창출해내거나 해석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법. 로마에 가면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국 안에 매주 미사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시스티나 성당의 본당 천장을 장식하는 프레스코화는 늘 우리를 압도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입니다. 그 그림들 한가운데 아담의 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아담이 나이든 조물주와 손가락을 서로 맞닿을까 말까 하는 그림이지요. 미켈란젤로는 미술가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 대한 나름의 성서 해석을 그림에다가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신과 인간은 영화 E.T.에서 E.T.와 인간처럼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손가락 사이의 공간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입니다. 해석과 창조, 재생산의 공간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손을 맞대고 있는 상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공간은 빅뱅과 같은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중 어디에 방점을 둘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떠남에 방점을 둘 것인가? 자유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둥지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둥지가 비었다면 순간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새는 자유로운 존재지요.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3가지 세리머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빈 둥지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독립 시점마다 반드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아이가 취업했을 때, 독립했을 때, 결혼했을 때마다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가족만의 세리머니입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같이 찍는 사진은 아이에게는 떠난다는 걸, 부모에게는 보낼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떠나는 자녀에게 선물할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사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겨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연결되어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 라고 하는 통합성의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리를 통해 기쁨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영화 버킷리스트에서는 두 명의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나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독립은 건강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만드는 세 가지 세리머니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통찰력과 지능이 높아지는 최적의 시기. 남부터미널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더라? 기사님, 전설의 고향까지 가주세요. 그러면 기사님께서 알아서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준다지요. 머리에서 단어가 맴돌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막상 말이 나오긴 했는데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중년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말뿐인가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의 이름도 까먹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대개 중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년은 몇 살일까요?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를 갖게 된다. 한국인들을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만 41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년의 나이를 만 41세부터 세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5년에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생애 주기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 66세에서 79세 중년, 80세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만 79세까지가 중년이니 참으로 중년의 시기가 길기도 깁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중년을 40세부터라고 보지만 요즘 40대가 자신을 중년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죠. 진짜 중년의 시작은 50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돋보기를 쓰고 새로이 재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바로 중년이기 때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베인브리지 교수는 젊은 층과 비교해
중년 집단의 지능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갖게 된다. 사람과 세상, 사건을 판단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중년에 현저히 높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들의 시애틀 종단 연구 결과인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능이 어느 시점에 가장 높은가 알아보았더니 바로 중년이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남성은 50대 후반 정도에 종합적인 지능이 가장 높아지고요. 여성 같은 경우 60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지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에서 생애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죠. 배움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공부는 했죠.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공부는 하라고 해서 하는 학습이 아닙니다. 자발적 학습의 영역이지요. 왜 공부를 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심지어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회초리를 들이대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중년 이후의 공부는 그 전의 공부보다 훨씬 몰입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취도도 더 크게 나타나고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집니다. 앞서 말한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활동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나이 드는 중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몰두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학습이었습니다. 이 학습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명이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나이에 맞게 삶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 아닐까요? 더 지혜롭고 힘있는 모습으로 삶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